자, 우리 그 제목이 뭐죠? 주- 마음과 선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불교라고 하면 불교라는 이름 속에서는 학파가 18개의 학파가 있어요.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학파가 테라바다 초기불교와 그다음에 설일체유구, 그다음에 경량부, 중관, 유시, 유가 중관학파. 인도에서는 이 정도의 학파가 인도에 있으면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 6개의 학파가 마음에 대한 정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듯 하면서 같고 같은 듯 하면서 달라요. 그래서 같은 부분과 다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공통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 공통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불교가 매듭이 다 풀리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데에서 시작하면은 이 산을 넘으면 저 산은 남의 산이야. 계속해서 산 넘어 산인데 산과 산이 다 달라. 그래서 이제 어, 분열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저번 학기에 초기 불교의 마음과 선에 대해서 스님들은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그 초기 불교의 월견 스님 반도 초기 불교의 마음과 선 공부했죠. 처음에 처음에 이제 몇 년 지나서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배울 것은 중관학파의 마음이에요. 중관학파의 마음인데, 여러분들 중관학파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20년, 30년 동안 공부한 사람도 중관학을 공부하다가 길을 헤매요. 20년, 30년 공부한 사람도. 자, 이유가 뭘까요? 왜 중관학을 공부하다가 그 다음에 선을 공부하다가 그 다음에 길을 잃고 헤매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대답까지 너무 너무 크게 바라봐서 그런 거야. 중관이 가지고 있는 철학 자체가 중간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지 그 초점을 놓쳐서 그래요. 중간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열반의 상태, 열애의 상태에 대해서 어, 이 중간학파에서는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열애의 깨달음과 그 다음에 이 그 열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 사람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체험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해도 안 되고 체험이 안 되는 것을 중간학파에서는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라면 사람들이 갈 수 있는데 중간학부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논리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금강경을 읽다가 그런 그 경험을 상당히 많이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아, 선재 스님 금강경 읽어봤어요? 금강경 읽다가 황당한 내용을 봤어요, 안 봤어요? 많이 봤죠. 이게 이제 논리를 초월한 열반의 세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논리를 초월한 열반의 세계를 초기불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다루었고,
그 다음에 중간학파에서는 어떻게 다루었고, 서는 어떻게 다루었는지 그 방법론을 이해를 해야 돼요. 중간학파에서는 어떻게 다루었느냐 하면은 사구 백비 모든 논리적 가능성을 다 나열을 해 놓는 거예요. 모든 논리적 가능성은 존재에 대한 논리적 가능성은 크게 몇 가지로 이루어지죠? 있거나 없거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거나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거나. 자, 이게 몇 가지로 갈려졌죠? 네 가지. 그래서 사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구를 널리 확장시키면은 100가지 나가요. 그걸 전부 다 안일 비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전부 다 나열한 다음에 그게 아닌 것이 열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학문적으로 표현하면은 논리적인 연역법을 사용해서 혹은 또 다른 학자는 변증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논리학을 사용해서 그, 뭐라고 할까, 논리를 초월한 세계로 들어가게 한다. 자, 그래서 중간학파는 논리학이 발달했어요, 안 됐어요? 논리학이 발달됐어요. 자, 논리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열반의 열반을 열반에 대한 결론, 열반에 대한 의미를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한번 쉽게 한번 이제 얘기하자면, 자,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조주 스님 뭐라고 대답하죠? 무라고 대답해요. 어떤 스님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 스님에게는 뭐라고 대답해요? 유라고 대답을,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이 그 선사들은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에 대해서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두들겨 방식으로 나가요. 이 방식은 어느 방식하고 동일하냐? 중간의 논리적 방식하고 돌려간 거예요. 그래서 중간학파에서는 논리적으로 두들겨 부시고, 선종에서는 실제 삶 속에서 그것을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부셔버리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중간학의 그러한 논리가 자세하게 나와 있는 책의 이름이 뭘까요? 중론이라고 그렇게 해요. 물라 마디야마카 샤스트라, 샤스트라는 논이고 마디야마카는 이제 중을 말해요. 그래서 중에 대한 논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중론이라는 논서는 굉장히 작아요. 몇십 페이지밖에 안 돼. 자, 그러면 그거는 1장에서 28장까지인가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 한 장에 개성이 한 30개 정도 돼요. 자,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옛날에 강의를 어디에서 한 거예요? 이 중론의 강의를? 나란다 대학에서.
나란다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몇 시간 했을까요? 나란다 대학에 입학한 스님들은 둔재예요, 보통이에요, 천재들이에요. 천재들만. 수문장하고도 대화를 해서 이기가 어렵다고 그래. 그런 천재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어요. 자, 그런데 새벽에서부터 밤중까지 공부를 해. 그런데 개송 하나를 딱 해놓고 그걸 하루 종일 설명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송 하나에 하루 종일 연구해야 될 강의하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개송에 대해서 강의를 해놓은 것이 하루 종일 쓰니까 굉장히 많겠죠. 자, 그 많은 그 설명들을 모아놓은 것을 그걸 뭐라 그래요? 주석서라고, 주석서라고 그래요. 그 주석서가 중관학이 2세기서부터니까 2세기서부터 그다음에 9세기까지 니까 주석서가 아주 위대한 주석서가 10권 이상이 나왔어요. 위대한 주석서가 나왔는 게 그런데 티베트에서 혹은 후기 인도에서 가장 위대하다, 가장 자세하다라고 하는 주석서, 그리고 지금 현재 티베트 불교에서 텍스트로 사용하고 있는 주석서가 뭘까요? 월칭 찬드라키르티 대사의 찬드라키르티의 어, 그, 어, 그 스님의 찬드라케테 스님의 이 중론에 대한 주석서예요. 이 주석서가 다행히 어, 한 분에 의해서 번역이 됐는데 그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가 될까요? 한 1700페이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챕터가 뭐냐면 열애에 대한 열애에 대한 파릭샤 거기에 대한 시험이죠. 그다음에 니르바나 그래서 니르바나 파릭샤 열반에 대한 주석과 열반에 대한 그다음에 어, 열애에 대한 따따가따 파리샤 열애에 대한 주석서 그다음에 사성제에 대한 주석서 이 세 가지의 챕터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선에 먼저 맛을 본 사람은 이 논서를 공부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수 있어요.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선을 하려면은 이것은 반드시 이해하는 필독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필독서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를 공부했다라고 하는 스님들 중에서 이 중론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한 사람이 없어요. 티베트 불교를 공부한 사람은 반드시 이 관문을 거쳐야 돼요. 불교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주석서의 중요한 부분을 이거를 여러분들이 페이지 수가 많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이 과목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카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저기 하려고 돼. 월견 스님 카팅하는 기술을 나한테 네. 좀 가르쳐 줘요. 그게 어려운가?
아니면 그 어플만 있으면은 어, 프로그램만 할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 선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 중론을 납득하지 않으면 마음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함정에 자기가 스스로에 빠질 수가 있다. 이 마음은 엄청난 함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함정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중론에서 전부 다 이렇게 밝혀냈기 때문에 아, 여기에서 이 용수보살이 그다음에 월증대사가 마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쭉 부정을 하는데 결국은 그 부정하는 내용들이 다 누구의 것들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에요. 그 생각하고 있던 것을 다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부정을 하는데 이유가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 있어. 그래서 그 부정과 그 부정에 대한 이유, 그것을 이제 계속 공부하면서 내 마음은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은 청정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물들고 집착했던 것들을 이해가 되면서 하나하나 놓아버리기 시작한다. 정말 천에 한 명, 만에 한 명, 10만 명에 한 명, 이걸 몰라도 마음이 물들지 않는 상태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난 예전에 한동안 이빨을 안 닦은 적이 있어요. 왜 이를 안 닦았냐면은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치약이 나오기 전에 인류는 전부 다 이빨이 없이 다 저기하게 살았겠네? 치아가 없어도, 치아가 없어도 그랬는데, 꼭 이빨을 닦으라는 법이 있나? 치아가 없을 때도 사람들 다 잘 살았는데, 내 말에 논리가 있어요, 없어요? 논리성이 있어요, 없어요? 아, 대답해봐요. 지금 중론하고 똑같은 저기예요. 나름대로 논리가 있죠. 그래서 안 닦았어요. 그래가지고 충치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아직까지도 그 이 때문에 고생을 해요. 그리고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다르다. 뭘 깨달았을까요? 음식이 어떻게 달랐어요? 예전하고 지금하고. 당분. 당분을 언제부터 많이 쓰게 했냐면은 1970년대에 미국이 당을 막 그냥 수수밭을 크게 확장하면서 막 그냥 전 세계에 광고를 때리면서 당을 먹으면서 사람이 기분 좋아지고 많이 먹게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국에서 기름을 굉장히 많이 전쟁이 끝나고 남아가지고 그 기름을 사람이 먹도록 하면서 그러면서 식물성 기름을 만드는데 이 화학 제품을 넣어가지고 그 짜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먹어서 이제 이가 그러니 이제 인스턴트 식품을 먹어서 옛날 음식을 먹을 때하고 다른 거예요. 내가 그걸 깜빡 잊었어.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손을 하는 사람이 옛날에도 죽는 모르고 깨달은 사람이 많은데 그러니까 나도 중론 몰라도 깨달을 수 있어. 라고 할 때 여기에서 무슨 논리가 들어가야 돼요? 현대인들은 환경이 달라. 옛날 사람하고. 어떤 환경이 달라요? 보고 듣는 그 인스턴트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에 비해서 마음이 더 어떻게 돼요? 겹겹으로 찌들어 있어. 기름과 설탕에 찌들어 있어. 그래서 옛날과 같은 방식으로 해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것이 옛날에는 도인들이 많이 나왔는데 현대에는 도인들이 잘 안 나오는 이유가 우리 환경이 달라. 환경을
얘기하자 보면 내 체험이 있어요. 내가 인도에 이제 스리랑카에 살다가 갔는데 거기서 불자가 한 명이 마중 나와서 이제 가서 집에서 잠을 자게 된 거야. 딱 보니까 방이 없어. 부엌이야. 거기에 나를 초청한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바닥은 뭘로 되냐? 흙으로 돼 있어. 잘 때 뭘 깔고 자느냐? 그 렉이라고 해서 천 있잖아요. 천 깔고 그냥 이불 다 덮고 다 같이 자. 그리고 한 군데가 침상 같은 게 있어. 뭐냐면은 물건 놔두는 도, 돌을 깎아가지고 만든 요만한 게 있어요. 거기에다가 천을 깔고 나보고 제일 좋은 자리라고 자라고 하는데 거기가 바로 문 옆이야. 찬바람이 들어오거든. 인도가 더워도. 밤새도록 뒤척이다가 나도 웬만큼 딱딱한 데서 자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잠을 자고 나서 내가 뭘 느낀 줄 알아요? 나, 이 사람들은 재가인이야. 재가인인데도 무소유로 불편하게 살 준비가 돼 있어. 운명적으로. 나는 승려야. 승려인데 나도 나름대로 굉장히 저가를 사용하고 그 다른 스님들이 비싼 물건을 사거나 뭐 함부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그리고 청빈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인데 나도 그 재가인들이 사는 삶을 감당을 못 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명이 발달된 나라에서 사는 출가자들은 뭐에 물들어 있어요? 문명의 이기에 편안함에 물들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려면 그렇게 되면은 솔직히 다 놓아버린다는 게 쉽지가 않게 돼요. 놓아버리면 병들게 가지고 그런 저기가. 그래서 우리는 옛날을 존중하는 것은 좋지만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의 번뇌가 각각 달라진다. 그 번뇌가 다르면 그 고치는 법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수행법도 좀 이렇게 가감이 좀 되어져야 된다. 이런 원리를 생각하지 않고 나는 스승에게 이렇게 배웠으니까 라고 믿습니다 하고 그대로 하면서 불교가 하락해가고 그 다음에 수행이 하락해 가는데도 그런 거 쳐다볼 필요도 없어. 그냥 나는 무조건 옛날 것을 고수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금강경에서 말하는 물든 마음, 머무른 마음이야. 머무르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 마음의 운용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운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는데 이런 강의를 들어야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기본적으로 중론과 그 다음에 중론의 해석서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한다 싶으면은 옆길로 다른 길로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중론의 공사상으로 깊은 논리로 들어가는 길이 하나가 있고 이것은 진제와 속제 들어봤어요? 이것은 진제로 가는 길인데 여러분들이 그럴 심량이 안 되면 고문 중에 최고의 고문이라 스님의 기부 그런 기본 체력이 심리적인 체력이 훈련이 안 되면 이해를 못하면 이건 이제 고문 중에 왕고문이다. 그러면은 속죄의 공이 있어요. 속죄의 공은 어디에 해당하냐면은 바로 십바라미를 수행하는 단계예요. 자, 그래서 하나는 아주 깊은 진제의 공의 세계와 또 하나는 평면으로 펼쳐진 십바라밀 세계
여러분들 앞에 이 두 개의 길이 어, 열려 있다. 이제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진재의 마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텍스트는 중론. 우리 저기 다 읽어보셨죠? 거기 그 텍스트 전부 이름이 나왔죠? 이제 그래서 중론과 그 다음에 그것을 줄여서 해놓은 텍스트는 이제 초기부의 조직에서 성까지의 그 중에서 중간학파의 수행론이라고 하는데 그건 기본적으로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월칭대사의 이제 주석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사용하고 만약에 음, 이제 여러분들이 속죄의 그 수행으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어, 십, 입중론 이것도 역시 월층 대사가 어, 쓴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티베트 불교에서 후기 불교에서 월층 대사의 그 힘이 영향력이 막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 내가 여러 논소들을 읽어봤어요. 세친존자의 산스크리트 원어로 세친존자의 논소도 읽어보고 그 다음에 아상가 무착대사의 논서를 읽어볼 때 깜짝 놀랐어요. 이분은 본인이 부처인 것처럼 본인이 깨달은 것처럼 아주 직관적으로 글을 사용해요. 이 세친존자는 학자의 티가 나요. 인용과 그 다음에 논리 이런 것을 통해서 논리적에서 옳은 것을 이렇게 도출해야 되는데, 이 무착대사는 논리적으로 옳은 것을 도출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본 것처럼 진리를 그대로 막 직설적으로 말해요. 그래서 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 월칭대사의 특징은 그런 선지도 있지만, 다른 학파를 설명을 할때 다른 학파에 대해서 그 학파의 논사보다 더 잘 알아. 열 몇 개의 학파를 얘기하는데 다른 학파의 내용을 너무너무나 잘 알아. 내가 보기에는 한 사람이 이런 실력이 나올 수가 없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나란다 대학의 커리큘럼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걸 얘기하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자세히 할 수가 없어요. 다른 학파의 사람. 그리고 그걸 하나하나 논파해 나가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불교나 인도 철학의 논서를 읽어볼 때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내가 내 학파의 사상을 얘기할 때는 믿어도 돼. 근데 내가 남의 학파의 사상을 깔 때는 100% 믿었다가 큰 코 다쳐. 사실이 아닐 때가 많아. 조금 낮추어서 내려놓고 까요. 그게 나는 100권의 논서를 인도 철학자와 그 다음에 불교 철학자의 논서를 다 읽어봤는데 하나같이 똑같아.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남의 학파를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까기 위해서 까는 이제 그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이분은 그 학파보다도 더 잘 알아. 너무나 섬세하게. 그러면서 그 오류점을 하나하나 낱낱이 설명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석박사로 이제 가게 된다면은 요 논서는 한번 연구해야 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거의 터치하지 않은 학계에서, 동대에서도 어디에서도 요거 터치한 거 본 적이 내가 없어요. 음,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 이제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마조가 마조 대사죠. 전법원에서 좌선을 하고 있는데 남약 회양선사가 암자 앞에서 귀화를 갈기 시작했어요. 자, 마조는 누구의 손재자죠? 육조 해능대사의 어, 육조 해능대사의 손재자고 그 다음에 남약 회양선사는 누구의 제자죠? 육조 해능대사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귀화를 갈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조라는 제자가 있는 방 앞에 와가지고 기와를 앞에서 쭉쭉 갈았어요. 그러니까 마조는 그 당시에 뭐를 하고 있었죠? 좌선을 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좌선을 해서 산매에 들려고 하고 있는데 자꾸 앞에서 귀화를 가르니까 신경이 쓰여요, 안 쓰여요? 아니, 가르려면 좀 딴 데 가서 갈지 왜 대박 앞에서 그래서 나와가지고 그러나 예의가 있이 해야 되니까 뭐 하려고 그렇게 귀화를 가시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아, 거울 만들려고? 그러니까 마조스는 거울을 기와를 갈아가지고 거울이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기와로 어떻게 거울을 만듭니까? 그러니까 스승이 딱 정색을 하고 대답을 해요. 좌손으로 어떻게 부처가 될까? 그러니까 네가 하는 짓이나 내가 하는 짓이나 똑같은데 왜 나한테 뭐라 그래?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학휘양 스님은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교육하는 방법, 직접 찌르지 않고 이렇게 여러 가지의 방편을 사용해서 상대방의 생각을 하게 하는 능력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이제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뭐 했으면 내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물어보 보니까 이제 소가 수레를 끌고 갈 때 수레가 안 나가면 그러면은 수레를 쳐야 되느냐 아니면 소를 때려야 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대답을 모르겠다고? 다음 내용을 모르겠어. 스님은 수레를 때려야 돼. 수레를 때린다고 수레를 때린다고 그게 가겠어? 버철 스님 어디를 때려야 돼? 소를 때려야 되지 않겠어? 소가 끌고 가니까 그죠? 그 수레는 아무리 때려도 그래도 앞으로 못 나가죠. 소를 때려야 되죠. 자, 지금 요 내용은 뭐냐면은 사람이 수행을 한다고 한다면서 남에게 보여주는 것, 형식 그런 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그게 아니고 그것을 이끄는 주인은 뭐다?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트레이닝 시켜야 되지 다른 외부의 것을 트레이닝 시킨다고 해서 부처가 되질 않는다. 물론 이제 마음을 트레이닝 시키면 나머지 구업과 신업은 따라오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이게 그 형식적인 거에 더 얽매여 있는 경우가 우리 시대에 그랬어요. 우리 시대는 내가 선방에 첫철 났을 때 14시간짜리야. 14시간을 앉아 있으려면은 그러면은 거의 잠자는 시간도 한 두어 시간 정도 됐고 다른 시간도 없어요. 여기에 이제 고수들은 몰라도
첫철 들어온 사람이 14시간씩 앉아 있으면 막 그냥 너무 몸이 힘들고 그래서 너무 그렇게 힘들게 해서 내가 이 선방에서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면 6, 70%는 우리 바루그릇의 다섯 번째 바루그릇이 약통이잖아요. 그, 이 약통 위장약을 다 달고 살아. 너무 많이 이제 앉아 있는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래서 마조 스님은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워서 잠을 자고 있을 때 뭐를 해야 돼요?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들 누워서 잠자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있나요?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인들은 누워서 그냥 있으면은 잡념이 많이 든대. 잠샘을 없애려고 뭐를 해요? TV를 보면서 자거나 아니면은 그 휴대폰 보면서 자거나 그러다가 자면 참. 그러니까 전혀 마음의 트레이닝을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가 마음이냐? 문제는 뭐가 마음이냐? 이거. 그래서 이제 또 달마대사에게 해가 스님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수행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니까 관심일법이 총섭제. 마음을 관하는 하나의 법이 모든 수행을 다 총괄한다. 그러니까 모두 마음에 관하는 대로 모든 수행이 다 돌아온다. 그래서 마음은 만법의 근원이고 일체법은 마음에서 그 다음에 선악도 자기 마음에서 나오고 심의 무구 마음밖에 따로 구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무엇이 마음인가? 무엇이 마음인가? 자, 이게 바로 관심론의 달마대사의 관심론에 나오는 거예요. 요 사대오니 본공무아하며 사대와 오온이 공하고 무아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된다. 그게 마음의 본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공하다는 것만 얘기해버리면 그럼 어떻게 돼요? 한쪽에 치우치는 거야. 그래서 중도라고 하는 것은 양쪽을 다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본질의 상태, 진재의 상태예요. 4대 오온이 무아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 료, 견, 자심, 기용. 그래서 스스로의 마음이 운용을 할 때, 그래서 일으켜서 사용할 때, 그래서 마음을 일으켜서 사용할 때 료견해야 돼. 요달아서 봐야 돼요. 어떻게 보냐면 이종 차별로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마음이 움직일 때는 두 가지의 차별로 움직이는데 무엇냐면은 하나는 맑은 마음이고 두 번째는 물든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이 이종의 마음이 그렇게 작용하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음의 자성은, 본성은 어떻다고요? 본성은 본래 공하고 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작용할 때는 어떻다고요? 이종으로 작용을 해. 자, 그래서 본성과 그 다음에 작용하는 마음, 이 두 가지를 보아야 마음을 제대로 보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어, 작용하는 마음, 작용하는 마음을 알고, 본질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두 가지로 알아야 된다. 작용하는 마음은 어디에서 잘 표현해 있어요? 유식에서 잘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본성의 마음이 본공무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잘 표현을 했어요? 중간에서 잘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이종의 마음이 청정한 마음과 물들은 마음, 이게 가이드가 없으면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각해요. 이 청정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불교 철학의 역사를 모르게 되면은, 그러니까 앞에 불교 교리를 몰라. 그런 사람이 청정한 마음 하면은 벌써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으로 청정을, 이름을 먹이는 경우가 많아요. 자, 스님은 여기에서 정심을 뭐라고 생각해요? 지금 음, 그게 이전에 물들기 이전의 마음이 어떤 마음? 그래서 자동이 그러면 이건 작용할 때 그렇게 작용하진 않지. 작용할 때는 뭔가 체가 있지, 뭔가 모양이 있지. 이게 지금 왜 음, 이렇게 바른 길로 대답이 안 나오냐면은 불교의 발달사 속에서 교리적인 발달사에 대해서 모르니까 지금 이제 아무 생각이나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기 불교에서 아비담마로 나오면서 마음이 어떤 식으로 마음이 어떤 식으로 얘기되어졌는지 그 불교 철학의 역사를 알면 무슨 말을 정심이라고 하고 무슨 말을 염심이라고 했는지가 그 흐름 속에서 딱 보여지게 된다라고 해요. 저번 학기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게 있어요. 그 공부한 것을 잠깐 초기영전에서 마음은 어느 게 마음이에요? 또 다른 사람, 선제스님. 초기 불교에서 마음에 분류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초기 불교에서 인간을 다섯 가지의 합이라고 보는데 다섯 가지가 뭐예요? 기억잘 기억이. 음, 또 다른 사람이 대답해 주세요. 오온이죠. 자, 오온 중에서 마음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수상, 행,
식, 요 네 가지가 색을 빼고, 색은 몸이니까 몸을 빼고 수상행 식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은 수는 뭐를 말하죠? 네? 느낌인데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세 가지가 돼요? 보락, 무덤덤. 자, 이건 청정하겠어요? 청정하지 않겠어요? 크게 얘기해봐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상은 뭐죠? 음? 생각. 자, 생각은 몇 가지로 나눠지죠? 12, 옳고 그른 것. 그 다음에 또 이해, 이롭고 해로운 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청정해요? 청정하지 않아요? 청정하지 않아요. 자, 행은 뭘 말하죠? 예. 이제 의지라고도 하고, 이건 이제 중립적일 때 의지라고 하고, 요게 욕구, 욕망,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욕구. 자, 욕구에는 어떤 욕구가 있을까요? 욕구에도 선한 욕구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불선한 욕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음. 그 다음에 또 다른 쪽으로 어떤 욕구가 있을까요?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있죠. 자, 어, 이거는 이러한 마음은 청정한 마음일까요? 아니면 물들은 마음이에요? 자, 요거를 세 가지를 합쳐서 염심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식은 뭐를 말하는 거죠? 아니, 식은 아는 마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식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자, 식이 어떻게 발생하죠? 자, 이 도표를 보고 한번 누가 설명해 봐요. 당근이 색을 만들면 많이 이걸 보통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한번 해봐요. 월간 스님이 한번 예를 들어. 당근이 대상 물체를 보면은 이제 어떤 그것을 대상을 봤어요? 컵을 보면은 겁을 보면. 그래서 이제 표상이 생기면서 그것을 아는 마음이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안식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 컵에 대한 이미지를 아는 마음이 안식이죠. 자, 그래서 컵에 대한 이미지하고 안식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컵에 대한 이미지인데 그 이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컵에 대한 이미지와 그 이미지를 아는 마음 두 가지가 있어야 이미지를 내가 인식할 수 있어. 그래서 두 가지가 그렇게 아는 마음과 컵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데 이미지는 색에 색으로부터 비롯되는 거고 아는 마음은 바로 나의 아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눈으로 대상을 보아서 아는 마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두 번째 법철스님 한번 얘기해 봤어요.
귀, 음, 귀가 소리를 들어서 귀가 소리를 들어서 그 소리에 대한 인식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가 나죠? 컴퓨터 따닥따닥 소리. 그거 말고 또 다른 소리가 있어요. 저거 히터 그 기기 돌아가는 그런 소리. 그 듣고, 소리를 듣고 소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는 마음이 이식이다. 이제 이 마찬가지로 코로 냄새를 맡고 아는 마음이 혀로 맛을 보고 아는 마음이 몸으로 대상을 몸으로 대상을 감촉하고 아는 마음이 마음으로 대상을 아는 마음이 요것들이 여섯 가지의 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여섯 가지의 식은 종류가 여섯 가지니까 마음도 여섯 가지가 될까요? 그러면은 마음은 몇 개예요? 마음은 하나인데 여섯 개로 나타난다. 어떻게 여섯 개로 나타나죠? 각각의 여섯 가지 감각기관하고 감각기관의 대상의 이미지하고 결합해서 대상을 알기 때문에 여섯 개로 그렇게 드러나죠. 만약에 우리의 감각기관이 108개면은 마음이 108개로 그렇게 나눠지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A와 B의 합이 안식이 되고 그 다음에 A와 C의 합이 이식이 되고 A와 D의 합이 그 다음에 B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는 똑같아. 근데 B, C, D, E, F가 달라. 그러니까 눈의 대상, 그 다음에 귀의 대상, 코의 대상, 혀의 대상, 그 다음에 몸의 대상이 각각 다 다른데 여기에서 그 마음은 다 뭐예요? A. 같은 거예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겠죠? 아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 이거를, 이거를 후기 불교에서 정심이라고 봐보라고. 왜냐하면은 단순히 아는 기능을 하는 것이 어떤 번뇌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번뇌가 없는 청정한 것으로 그렇게 본 거예요. 그죠? 음.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여섯 번째 의식이 뭔지 누가 설명할 수 있어요? 의식. 여기서 법은 뭐고 의식은 뭐예요? 의식은 정신적 현상.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요. 어떤 걸 정신적 현상이라고 하죠? 항상 표상까지 해서 정확하진 않아요. 여기에서는 정신적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대상이 되는 모든 것들이 정신적 현상이에요. 마음의 대상이 되는 것. 자, 예를 들어서 이 책상은 마음의 대상이 돼요, 안 돼요? 돼요? 네. 마음의 대상이 된다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눈으로 이 책상을 봐서 이미지로 전환을 시킨 것만 마음은 알 수가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마음이 직접 나가서 이거 책상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눈을 통해서 눈이 우리에게 전환을 해주면 뭘로 전환을 해줘야 돼요? 이미지로
니미따라고도 하고 이미지 표상으로 전환해줘야만 우리가 알 수 있어. 만약에 눈이 그럼 잘못됐으면 우리는 잘못된 것을 볼 수밖에 없어. 귀가 잘못됐으면 자, 그런데 눈의 기능과 귀의 기능이 생명마다 같아요, 틀려요? 생명마다 각각 달라.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책상을 보고 다른 식으로 인식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감각기관에 의지해서. 그거를 능원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일종사견. 음, 똑같은 것을 네 가지로 다르게, 자기의 업에 따라서 다르게 본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똑같은 객관적인 물질이라 할지라도 업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해해야 인간관계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지기 시작해요. 보통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지금 요즘에 제일 뉴스에 많이 나오죠? 뉴스를 딱 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야? 트럼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트럼프가 세계의 민주주의를 망치고 전 세계가 트럼프 때문에 막 그냥 고통의 도가니에 끓는구나. 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했어요. A라는 사람이. 근데 B라는 사람이 옆에 있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그 사람이 바로 미륵보살이야. 근데 A라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기쁘겠어요? 화가 나겠어요? 화가,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초등학교에서 135명에 달하는 그 학생들이 죽고 그 부모들이 슬퍼하고 뭐 그런데 어떻게 그걸 미륵이라고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니까 B라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갈 사람 빨리 가게 해주는 것이 그게 덕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자, 여기에서 두 사람은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우게 돼요. 뭐 때문에 싸워요? 견해가, 견해가 달라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이런 물질적인 책상도 사람의 업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요. 그러니 당전이 정신적으로 형태가 없는 것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 미륵보살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그때 뭐라고 해야 돼요? 속으로. 그래, 네 업이 그렇게 보는구나 하고 거기서 끝내야 돼. 근데 그것을 자꾸 옳고 그른 것을 얘기하려고 하면은 아주 불교의 인식론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선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긴 건 긴 대로, 짧은 건 짧은 대로, 있는 그대로 보라. 라고. 짧은 걸 자꾸 길게 늘리려고 하지 말고, 머리가 안 좋은 사람 자꾸 머리를 좋게 하려고 하지 말고, 머리 좋은 사람 자꾸 머리 안 좋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길면 길대로, 짧은 짧은 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봐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어떤 것이냐, 그 모든 것이 이제 업에 따라서 보인다. 주관적이다. 자, 그러면은 업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상에서 업을 빼버리면 뭐가 남아요? 네? 공. 예,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법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 말하는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의식의 대상인데 의식의 대상은 첫 번째로 색, 성, 향, 미, 촉. 이걸 한 단어로 뭐라고 하죠? 전오식. 전오식이라고 그래. 전오식에서 생성된 이미지, 표상을 그거를 마음이 대상으로 할 때 전오식이 법이 된다.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음.
이렇게 전호식이 법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법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과거의 기억. 과거에 기억했던 것들이 법이 돼요. 그래서 전호식과 기억과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제가 지금 우리가 전호식으로 경험한 것이 다 쌓여서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쌓일 때 그냥 쌓나요? 삐뚤빼뚤 쌓아요. 그래서 왜곡된 기억이 있을 수가 있고, 왜곡된 감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 플러스 왜곡된 기억과 왜곡된 감정, 이것이 결합된 과거를, 과거가 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거를 볼 때 뭐를 빼야 돼요? 왜곡된 견해와 왜곡된 감정을 빼고 과거를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음? 세 번째, 미래에 대한 상상. 미래에 대한 상상. 미래에 대한 상상은 뭘 가지고 하겠어요? 재료가 뭐예요? 과거의 기억들이죠. 과거의 기억 플러스 왜곡된 견해와 그다음에 왜곡된 감정, 이것을 반죽을 해서 미래에 대해서 상상하고 계획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여기에서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에 대해서 내가 지금 설명을 했어요. 현재심은 뭐예요? 전오식에 대해서 아는 마음이 현재심이 되는 거예요. 과거심은 뭐예요? 전오식의 그 기억들 곱하기 뭐가 있어요? 왜곡된 견해와 감정이 있는 거예요. 미래심은 과거에 대한 기억 곱하기 왜곡된 견해와 그 다음에 감정, 그것을 가지고 요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상상을 하는. 이제 이게 미래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서는 이 세 개의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을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했어요? 자,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불가득하면 아까 관심론에 나오는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4대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대 오온이 공한 것과 그 다음에 그것이 작용을 할 때는 정심과 염심으로 나뉜다는 것,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잠깐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3시까지 가지고 조금 전에 끝내줘야 되지 않을까? 왜요? 아니, 우리가 일찍 시작했다고? 자, 그래서 음, 지금 이제 안이비설 심리와 색성양 미촉법, 그 다음에 안이비설신식 의식, 6가지 이제 그래서 법과
그 다음에 안식에서부터 의식까지 설명을 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 사람 질문해 주세요. 자,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의미가 이해가 됐죠? 음, 법은 마음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노빈냐나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을 다 하나하나 아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마음은 작용을 할 때는 두 가지로 작용이 되는데, 하나는 이와 같이 안입이 설친 의식처럼 그런 어떤 분별하지 않고 대상을 비춰주기만 하는 그런 마음, 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의식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의식의 진행 과정을 우리 마두빈디카 숫다, 그러니까 꿀덩어리 역행에서 그렇게 설명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죠? 이제 의식이 발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의식이 어떤 식으로 진화를 하죠? 자, 처음에 짝꿍쩌, 루빵쩌, 짝꿍 빈자나. 그래서, 눈의 의식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띵랑 상가띠, 눈과 그 다음에 대상과 눈의 의식,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하느냐? 띵랑 상가띠, 빠싸, 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촉, 빠싸 빠짜야, 윈야나.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식이 있어서 그래서 의식이라고 하고, 자, 그래서 의식이 발생했어요. 자, 의식이 발생할 때 민냐나 빠짜야,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의식으로 인하여서 위다가 대상을 이제 자세히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다음에 삐딱까 빠짜야 빗자라. 그래서 대상을 사유하게 되고, 대상을 알려고 하고 사유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빗자라 빠짜야 어, 빠빤짜 빠빤짜 상카가 그 발생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대상에 대해서 사유를 하고 난 다음에 뿌라빤짜, 이제 다섯 가지로 여러 가지로 이제 사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섯 가지로 사량을 한다. 경우의 수를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잡념과 망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잡념과 망상이 뿌라빤짜 일어나서 상카가 고동이야. 고동이 뭐죠? 소라고동. 소라고동이, 소라고동이 연해요, 딱딱해요? 딱딱한 자기의 견해가 생겨나. 빠빠짜 상카. 자, 중론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희론이라고 그래요. 빠빠짜 상카. 그 희론이 발생하고, 혹은 여러 가지의 견해들이, 굳은 견해들이 발생하고, 그것이 발생한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계속해서 탐진치를 일으킨다라고 나와요. 자, 그래서 의식이 발생한 다음에 그 의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량을 해서
그래서 인식이 전개가 되고 점점 분별심이 생기게 되고 분별한 것에 대해서 탐심과 진심을 내게 된다. 그러니까 분별한 것이 딱딱해지고 딱딱해지고 난 다음에 탐심과 진심이 발생한다. 라고 하는 요것이 이제 순서가 되는 거예요. 자, 그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느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생각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욕구에 대해서, 수, 상, 행에 대해서 사량 분별이 발생하고, 사량 분별이 발생한 다음에 굳은 자기의 견해를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굳은 견해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자, 이제 오늘이 종강이라고 생각해 봐요. 너무 행복해요. 오늘이 종강이라서 피자 파티가 열렸어. 그런데 피자를 딱 가져왔는데 냉장고에서 바로 가져온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냉장고에서 가져온 걸 그냥 잘 먹어. 그렇지만 위가 차가운 사람은 그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그래서 뭐가 생겼냐? 상카, 굳은 견해가 생겼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견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굳은 견해가 생겨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 학자들이 이런 발표를 냈어. 쌀밥을 먹으면 쌀밥을 따뜻하게 먹으면 그러면은 거기에 쌀밥 안에 있는 그 뭐라고 저 밀가루에 있는 그냥 찐덕찐덕한 거 그걸 글루 글루가 있어서 당이 발생하는데 냉장고에 넣었다가 꺼내서 먹으면 차가울 때 먹으면 글루가 없어진대. 그래서 당이 저기 하고 살이 빠진대.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찬밥 먹는 걸 좋아하겠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따뜻한 것을 일반적으로 좋아하는데 또 그렇게 발표가 나면은 찬 것이 이롭다라는 생각이 들면 느낌은 싫지만서도 내 몸에 좋다는데 뭐 하면서 좋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따뜻한 밥을 내놓으면은 나보고 살쪄서 돼지가 되란 말이냐 하면서 싫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별이 있고 그다음에 분별이 굳어지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발생하게 된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분별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고수와 락수, 그다음에 시비와 이해, 그다음에 좋아하고 싫어함, 수상행, 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수상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슨 마음이라고 한다고요? 물들은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수상행은 물들은 마음이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시계 상태에서는 아직 물들지 않은 마음. 자, 그래서 염심, 정심. 그리고 이 염심과 정심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염심과 정심이 같이 작용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비담마를 모르면 몰라요. 여기 불교 발달사에서 이게 천년에 가까이 아비담마가 발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비담마에서 얘기하는 마음의 정의에 대해서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한국 스님들은 모를 수가 있어. 한국 스님들은 교학에 대한 기초가 하나지 않아요. 그리고 늦게 출가해요. 다른 나라나 남방이나 티벳 같은 데는
10살 이전에 출가하는 경우에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불교를 공부할 시간이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그래서 보통 15년에서 20년을 공부를 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야. 늦게 출가해가지고 한 2, 3년 얼른 공부해가지고 그리고 바로 써먹으러 나가야 되니까 길게 느긋하게 앉아서 공부할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과거에 과거의 선조들이 불교의 선배들이 정리해 놓은 불교 철학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정전이나 어록을 보면은 내 마음대로 결론을 내서 내 멋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1,000명이 모이면 1,000개의 종파가 돼. 소리가 다 달라. 방언을 얘기해. 불교의 공통점이 없는 거예요. 공부한 기간이 짧아서. 공부한 기간 짧은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 선조가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됐잖아요. 둔한 게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됐는데, 마늘은 사람을 뭐 하게 만들어요? 빨리빨리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마늘을 굉장히 선조가 많이 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급해, 빨라. 그래서 느긋하게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승가대에 있는 동안에는 느긋해야 돼. 느긋하게 이 학문적 바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1,000년에 걸쳐서 아비담마에서 마음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어. 그래서 거의 다 아비담마들이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아비담마가 뭐예요? 우리는 나 승가대에서 처음 말하는데 사람들이 아비담마 하면 교사론을 얘기하더라고. 아비담마는 모든 불교 학파들이 자기의 학파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은 것이 아비담마. 그래서 학파마다 아비담마가 다 있어. 그러니까 아비라고 하는 것은 뭐뭇에 대해서 담마는 법이야. 법에 대한 우리 학파의 설명이 아비달마야. 그러니까 그 모든 그 학파마다 아비달마가 있어요.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아비달마는 테라바다의 아비달마. 이제 그게 이제 가장 이제 조금 오래된 것이라서 그 아비달마에 의하면은 이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사자 혹은 산스크리트어로는 사띠아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사자는 뭐예요? 빨리예요. 빨리어로는 사자, 산스크리트 사띠아라고 하는데 진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삼무띠 사자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빠라마 빠라마따 산야가 있어. 빠라마따 사자 두 가지가 있다. 제가 티베트의 불교대학에서 이거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출가를 해서 그런지 이 속죄와 진죄라는 말을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네. 뭐가 속죄고 뭐가 진죄일까요? 지금 이거는 아비담마에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중간학파로 가려고 할 때 필수적인 개념이에요. 이 속죄와 진죄라고 하는 개념은. 자, 월견 스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네. 이제 관습적 진리는 나머지 고성제나 도성제나 집성제 사람의
네, 얘기해봐요. 구체적으로 얘기해봐요. 공에 대한 어떤 자, 공의 입장이고, 그 다음에 속죄는 숙제가 이게 보이는 거. 그러니까 숙제 예를 들어서 뭐 나무 이거 책상이 보이는 것 그대로가 숙제란다. 뭐 실체가 보면 없으니까 이제 그걸 공이다라는 입장에서 진짜 그 공에 대한 해석을 아니, 어느 정도 스님은 알고 있는데, 깔끔하게 알고 있지는 않은데, 비슷하게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몇 가지 비유를 들어야 스님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첫 번째 비유, 고운사 뒷산에는 살모사가 많대요. 그런 얘기를 이제 하룻밤 와서 자는데 들었어. 그래서 고운사는 화장실이 저쪽에 있어요. 실내용이 아니고 실외야. 그래서 그 말을 들었는데 여기 신발을 이렇게 신으려고 딱 밟았는데 물컹한 것이 발에 밟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판단해요? 내가 뱀을 밟았구나 라고 생각한 거야. 뱀을 밟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마다 뱀에 대한 그런 그 저기가 달라요. 근데 뱀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자, 그러면은 그 뱀을 밟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냥 기절해가지고 떨어졌는데 그런데 머리가 어디에 부딪혔어요? 모난 돌에 부딪혔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죽지는 않아. 죽으면 얘기가 안 되잖아. 뇌진창이 생겨서 병원에 갔어요. 자, 병원에 갔는데 나중에 도반이 와서 그거 노끈이 그 앞에 놓여져 있대. 그걸 알았어. 노끈이라고 알았어. 진실은 노끈이야. 그런데 뱀이라고 내가 오해를 한 거야. 그래, 오해를 했던 사실이건 아니건 결과는 어때요? 내가 머리에 이제 그 피가 흐르고 이제 머리를 다쳤다. 다쳐가지고 말도 잘 못하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는 똑같아. 그러니까 둘 다 뭐냐면은 믿음이야. 내 믿음 속에서는 뱀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뱀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근데 실제로 보면 뭐가 있어요? 노끈이야. 그래서 어 이제 이거를 이제 대입을 해서 내가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 사람들은 내가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부자지간에도 갑자기 칼 빼들고 찔러버리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게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나를 저 사람은 사기쳤다. 나를 욕했다. 나를 혼냈다. 라고는 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를 실제로 따져보면은 뭘로 이루어졌어요? 오온으로 이루어졌어요. 자, 오온은 어떻게 발생했을까요? 먼저 지수, 화풍, 사대로 만들어진 뭐가 있었어요? 오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오근의 대상은 뭐라 그래요? 오경. 오경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지수화풍 사대. 지수화풍 사대로 만들어진 다섯 가지 감각기관이 지수화풍 사대로 만들어진
감각 대상을 촉했어요. 자, 촉했으니까 뭐가 발생해요? 표상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표상에 대해서 느낌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표상이 발생하고, 느낌이 발생하고. 자, 그거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수라고 그래요. 자, 느낌이 발생하기 전에 뭐가 있었다고 했어요? 표상이라고 했어요. 표상은 뭐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식. 그래서 근경이 촉하면 식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뭐가 발생해요? 수가 발생하고, 느낌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느낌이 발생한 이후에 뭐가 발생해요? 그 느낌에 대해서 시비와 이해가 상이 발생하고, 시비와 이해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것은 나에게 해롭다. 아니면 괴로운 느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 뱀이라고 하는 그거를 봤을 때 거기에서 싫어하는 마음이 발생하죠. 오,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자, 거기에서 놀래가지고 기절을 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오근과 오경이 촉해서 첫 번째 뭐가? 식, 두 번째 수, 세 번째 상, 네 번째, 행, 식수상행이 발생해요. 뭘로 인해서? 색으로 인해서. 그래서 색, 식, 수, 상, 행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아주 빠른 속도로 발생과 소멸을 계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뱀이 있다, 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걸 관습적 진리라고 해. 그것을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혹은 그런 오해를 가지고 오해와 믿음을 가지고 어떤 개념이 발생한 것은 관습적 진리라고 하는데 그것을 잘 따져보면은 뱀이에요, 뱀이 아니에요. 뱀이 아니야. 그걸 잘 따져보면 내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오온이 있는 거야. 오온은 있지만 나는 존재하지 않아. 오온이 빠르게 돌아가는 과정 속에 거기에다가 내가 나의 왜곡된 견해와 왜곡된 감정을 실어서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왜곡된 견해와 왜곡된 감정을 털어버리면 거기에 남는 것은 뭐예요? 거기에 남는 것은 바로 무아라고 하는 거예요.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 진리는 무아이고 공인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열반이라고도 해요. 그거를 그 다음에 관습적 진리는 오온을 말하는 혹은 나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거를 후기 불교에서 뭐라고 또 번역을 해요? 궁극적 진리를 진재라고 그래요. 자, 관습적 진리를 뭐라고 그래요? 속죄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이 이 속죄와 진재에 대해서 잘 알아야, 그래야 중론에 들어가기 이전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궁극적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해당하느냐? 금강경에서
금강경에서 나오는 궁극적 진리는 뭐에 해당할까요? 금강경에서 공이란 말은 나오지 않아요. 약견, 재상, 비상, 즉견, 열애. 또 다른 말이 뭐가 있죠? 범, 소유상, 계시, 허망. 약견, 재상, 재상, 비견, 열애. 그거 한 가지가 있고, 마지막 장에 뭐가 있죠? 제일 일체유의법, 여몽환표형. 일체유의법, 여몽환포형, 여로, 역여전, 응작, 여시관.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관을 해야 된다. 일체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꿈과 환과 같은 것으로 그렇게 바라봐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재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의 속재는 모두 다 뭐예요? 중간학파에서는 환이야. 꿈이고. 왜 고개를 갸웃해요? 너무 광범위하다. 근데 여기에서 자, 그러니까 여기에 한 사람이 있어서 거짓말을 하던 저기 한 사람이 있어서 착한 짓을 하던 다 뭐예요? 환이야.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가지게? 선재 스님. 스님이 선재 스님이죠. 아, 재현 스님. 재현 스님. 내가 다시 저기 해볼게요. 자, 아까 공이진재라고 했는데 여기 두 사람이 있어. 한 사람은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아주 남을 속여서 사는 사람이 있어. 이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의 과보와 그 다음에 이 남을 속여서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이 둘 다 진재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공하죠.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착한 짓을 해야 될 이유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악한 짓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뭐로 대답할래요? 없다면서 왜 갑자기 이거가 나와? 그러면 앞에 있는 공하다 없다는 거하고 그 의미가 서로 상충되지. 아니 이제 그렇지만 논리적으로 얘기할 때 공하다라고 얘기해 놓고 공하니까 선과 악의 과보는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진공묘율이 있다 하면은 이건 논리적인 대답은 아니야. 스님은 뭐라고 대답할래? 속죄로 대표. 속죄로 대답해야 된다. 이게 다 이제 이 문제를 중간학파가 나온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무슨 학파가 나오죠? 유식학파가 나오는데 이 문제 때문에 유식에서 이 속죄를 둘로 나누게 돼요. 속죄에도 두 가지 레벨이 있는 거야. 하나는 변계 소집성. 들어봤나요? 변계 소집성? 빠리깔빛다. 그래서 분별로 생각으로 만들어 낸 거야. 우리가 객관적인 세계에서 아무것도 그걸 볼 수 없어. 자, 생각일 뿐이야. 그러니 이제 빠리깔빛다라고 하는 게 있고 속죄에도 자, 이것은 그냥 예를 들어서 뭐가 이빨이 깔빛다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 토끼의 뿔,
토끼뿔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이름으로 말로만 존재하는 거야. 이게 빠리깔피다 변계의 소집성이에요. 그래서 이 속죄 가운데서 아주 생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빠라딴뜨라 의타기성, 서로 의존하고 연기해서 일어나고 발생하고 소멸하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자, 의존해서 발생하고 의존해서 소멸하는 것. 자, 그런 것은 뭐가 있을까요? 아비담마에서는 그렇게 해서 발생하고 소멸하는 것을 심과 심소와 색, 색, 심소는 조건생, 조건멸 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궁극적으로 파헤쳐 들어가면은 실체가 없고 무아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조건을 따라서 생멸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장치를 유식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논리를 가지고 결론을 지어 보자면, 아까 사물의 진재,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그런 상태, 본래의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의 진리를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들은 어떤 상태에 있어요? 탐심과 진심과 치심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진재라고 하는 것은, 이 본래의 상태는 어떻게 회귀할 수가 있어요? 탐진치가 탐진치가 사라져야 사라져야 인과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성을 보았지만 이건 견성에 해당하겠죠. 그러나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아직 남아있다면,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수습해야 될 것이 남아있고 닦아야 될 것이 남아있고, 다시 말해서 수혹, 전문용어로 수혹, 여러분 기억나요? 수혹이 남아있다면 그 수혹에 뭐가 들어가요? 탐진, 치, 교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수혹이 남아있는 한 뭐가 있다고요? 인과가 있어요. 그러면은 언제 그 진재의 무인과의 상태로 돌아가죠? 이 수혹이 닦아져야만, 그래야만이 무인과의 상태에, 진재의 본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얘기가 정리가 됐나요? 아, 재현 스님은 이해가 됐어요? 조금? 네. 스님은? 음, 아까 뭐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얘기를 해봐요. 아까 음, 이제 좀 정한데 음. 숙제로 설명할 때 이제 유식을 이제 지분을 주는데 그게 지금 연결이 안 돼. 아, 연결이 안 돼서, 자, 그 진제와 속죄가 있는데, 속죄에도 레벨이 두 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속죄의 레벨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는 떠나서 하나만 딱 생각을 해요. 아직 탐진치가 남아 있으면, 그러면은 수혹이 남아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내가 공성을 이해했어.
그러면은 뭐가 사라진 거예요? 현혹이 사라진 거야. 그런데 수혹이 남아 있어. 수혹이 남아 있으면 탐진치가 남아 있으면은 나는 중량의 법칙이 있어서 그러면 인과의 법칙에 걸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오후 보임, 깨닫고 난 다음에 이 탐진치가 딱 깨어질 때까지 계속 보임을 해서 탐진치만이 다 사라져야 그래야만이 바로 어떤 행위를 해도 과보를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제 진짜 절대적 공의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치적인 공과 그 다음에 감성적인 공, 이 두 가지가 다 일치가 되어야 완전한 공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법철스님은 어때요? 지금 이 말에 대해서. 예? 진세 속세가 다 중요하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진제는 진제대로 중요하고, 진제는 내가 가야 할 곳이고, 그 다음에 속죄는 내가 땅을 밟고 있는 내 발이 있는 곳. 그러니까 진제, 속죄 양쪽 다 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음, 음. 괜찮잖아. 모임을 하는 게 시바라미를 행하는 겁니다. 그거는 조금 중간학파에서는 약간 다른데, 중간학파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금 공이라고 하는 무견해를 내세우잖아요. 무견해를 가지고, 그리고 사는데, 결국은 시바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자, 사는데, 살면서 손해가 볼 때가 있고, 이익이 볼 때가 있죠. 보통 사람들은 손해 볼 때, 이익 볼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계속 마음에 두죠. 그리고 두 번 다치는 내가 손해를 안 봐야 되지. 자, 그렇게 하면서 계속 자기를 묶어 놓잖아요. 자, 이 공을 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손해를 본 것도 이익을 본 것도 놓아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의 표상을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관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관을 하면서 자기의 묵은 탐진치가 흘러나오는 환경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그 공간이 계속 연결이 되는 거야. 이제 그것이 행으로는 십바라밀이죠. 십바라밀을 하면서 계속해서 공의 상태가 연결되는 게 그게 바로 수욕을 닦는 방법. 이해가 되나요? 아직 십바라밀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서 저기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벌써 그 사람은 사는데 마음가짐이 달라요. 남들이 봐도 이 공관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순간적 화가 났어도 예를 들어서 삐지고 화가 나고 뭐 하더라도 그 다음 날에는 맑은 하늘이에요. 다음 날에는. 그런데 다음 날이 아니라 1년, 1년, 2개 꽁 하고 있다. 그 사람은 아직 멀은 것이고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밤에 잘 때 사라져 버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1단계의 공을 깨달은 사람은 다음 날이면 사라져 버려. 그래서 3단계에 깨달은 사람은 화를 내지도 않고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아. 함심과 진심이 무덤덤해져. 그런데 1단계의 사람은 탐심과 진심이 있지만 다음 날로 넘기질 않아. 근데 다음 날에도 넘어간다. 그럼 아직 1단계도 1단계도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이라고 하는 이치는 이 수혹을 닦기 위한
그런 이론인 거예요. 그래서 수옥을 닦을 때 거기에서 힘을 받지 못한다면은 이 공이라고 하는 이론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아비담마에서 이제 마음에 대해서 네 가지를 얘기하죠.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찢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뭘 얘기하죠? 쨌다시카. 이제 심소. 그 다음에 어, 여기는 없지만 색심, 심소. 그 다음에 열반까지 네 가지. 근데 열반은 무위에 속하고 열반은 이 무위에 속하고 그러니까 진제가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 무위의 진제와 유위의 진제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무위의 진제와 유위의 진제. 자, 무위의 진제가 뭐예요? 열반. 유위의 진제는 뭐예요? 유위의 진제는 색심 심소야. 유해 진제는 그래서 이 색심 심소가 대상인데 이 대상을 관하면 번뇌가 없어. 그런데 만약에 이 유의 진제 위의 것을 자꾸 생각하면 뭐가 생겨요? 탐진치가 발생해. 그래서 수행자가 계속해서 관찰해야 될 대상은 뭐라고요? 색, 심, 심소에 나타나는 수상행 탐진치가 바로 명상 대상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과 심소가 심은 아까 얘기했던 수상행식 가운데 무엇을 심이라고 하죠? 식을 심이라고 해요. 자, 심소는 뭐를 심소라고 하죠? 수상행을 심소라고 하고 수상행을 그걸 더 넓히면 쉬운 두 개까지도 넓어질 수 있는데 전부 다 심소라고 그래요. 자, 심과 심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요 네 가지. 요거만 하면 오늘 공부할 거 끝나게 돼요. 심과 심소가 네 가지의 특징이 있다. 왜냐하면은 아까 그 어, 관심론에 나타난 염심과 정심이 이 단어를 심과 심소라는 단어를 염심과 정심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염심과 정심이 어떻게 일어나고 사라지는지가 이 아비담마에 나와 있는 거예요. 1번이 뭐예요? 심과 심소는 함께 일어나고 함께 사라지고 자, 3번 심과 심소는 대상이 같고 같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서로 분리되지 않아. 같은 감각기관에서 같은 대상을 향해서 그래서 같이 일어나고 같이 사라지는 심수과 심소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시 이걸 대입하면 염심과 정심은 같은 감각기관에서 같은 대상을 향해서 같이 일어나고 같이 사라진다. 이 염심과 정심이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아까 내가 오온이 발생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내가 해줬어요. 어떻게 음, 오근과 오경이 촉해서 식이 발생하고 식과 함께 바로 수, 상, 행이 발생한다. 라고 아까 설명을 했죠. 자, 이런 구조를
염심과 정심이 가지고 있다. 자, 선재 스님. 지금까지 공부한 거 이해가 다 됐나요? 다 이해가 됐어요? 음. 내가 왜 선재 스님에게 물어보는지 알아요? 저 스님 불교 공부한 지 이제 1년, 이제 얼마 안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공부한 지 1년도 안 된 사람이 이해하면 다른 사람은 다 이해했겠다. 저 스님이 레포트를 쓴 것을 보니까 내가 강의한 걸 거의 다 이해를. 그러니까 어떨 때는, 아, 저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데 논리를 쫓아서 이해하는 힘이 있더라고. 기본이지 뭐.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이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이제 마음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염심과 정심, 그러니까 식과 수상행으로 그렇게 나눠지고 이 식과 수상행, 영심과 정심은 동시생, 동시멸, 그다음에 같은 동근, 그다음에 동일한 대상을 향해서 그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요 상태는 뭐라고 하냐면은 유의의 진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과 열반은 무의의 진재이고 자, 선재 스님 지금 유의의 진재 같은 진재에서도 유의의 진재와 무의의 진재를 얘기했는데 이게 이해가 될까? 어떻게 설명을 해봐요? 이제는 색과 신과 신소인데 음, 신과 신소가 같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유의의 진재라고 하고 음, 공과 열반은 유의의 진재라고 한다. 자, 그런데 왜 이게 유의고 왜 이게 무의일까? 유의의 진재는 어떤 세계를 다루냐면은 중력의 세계를 다루는 거예요. 유의의 세계는 중력이 있어. 어떤 중력이 있어요? 탐진치라는 중력이 있어. 그래서 탐진치라는 중력이 있는 데서는 이와 같이 동시생, 동시멸, 그다음에 인과를 주고받아요. 자, 이 열반의 세계, 공의 세계는 탐진치라는 중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탐진치라는 중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의야. 그다음에 탐진치라는 중력이 있는 세계를 유의의 세계라고 그렇게 해요. 그러나 둘 다 진재에 해당한다. 왜 진재냐? 유의의 진재는 경험적 실제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반 속죄하고는 다르다. 자, 그래서 진리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무의의 진재, 유의 진재, 속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쪽으로 개발이 안 된 사람은 사유를 안 해보고 살은 사람은 굉장히 조금 감이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약간의 노력을 조금 더 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책들을 조금 음, 읽어가면서 이제 노력을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스님은 어때요? 저도 가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나 자,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미치겠습니다.